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독일은 초반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련과 약속한 대로 폴란드를 나눠 점령한 히틀러는 이듬해 5월에는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프랑스 공격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무모한 계획이라는 이유로 독일군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았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달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내에 프랑스를 항복시킴으로써 히틀러는 이제 독일인들로부터 군사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장군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지지와 찬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히틀러가 곧 소련을 침공할 계획을 밝혔을 때 이를 반대할 수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왜 불과 1년여 전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도 소련을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기 전부터 이미 동쪽으로의 팽창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독일에게 주어진 영토만으로는 독일인들이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히틀러는 1920년대에 쓴 나의 투쟁에서 이미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동쪽으로 독일 민족의 레벤스라움, 즉 삶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해외에서 얻은 식민지를 독일의 경우 동쪽의 땅으로 대신한다는 관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 그리고 당시의 우파 전체는 공산주의를 유대인과 더불어서 최악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독일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공산주의에 기반한 소련은 히틀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태생적으로 언젠가는 최후의 대결을 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기 직전 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한 발언에서 소련과의 전쟁이 인종과 이데올로기적 선멸전이며 전쟁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고 말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히틀러는 프랑스를 공격하고 항복시킨 이후 영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공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영국 공략은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예측했기 때문에 영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대신에 영국과 협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독일이 잃어버린 식민지를 영국이 돌려주고 유럽에서 독일의 완전한 승리를 영국이 인정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없었고, 히틀러는 소련을 굴복시킴으로써 영국이 유럽 대륙에서 독일의 완전한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통해서 런던을 공격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련을 공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소련의 정치체제와 군사력을 실제보다 굉장히 과소평가했고, 독일이 공격할 경우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941년 6월 22일 이른바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 3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소련을 공격할 때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소련을 상대로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소련을 상대로 간단하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영국에게 유럽 대륙에서 독일의 지배권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초기까지만 해도 히틀러의 생각은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군은 승승장구하며 일주일 남짓 만에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민스크를 함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련 영토 안에서 300km를 전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군은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동쪽으로는 모스크바, 그리고 북쪽으로는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인 레닌그라드를 향해 파죽지세로 진군했습니다. 독일군이 이렇게 쉽게 진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련 내부의 문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30년대부터 수차례 군부를 숙청했는데, 1937년부터 1941년 사이에 무려 8만 명 이상의 군 장교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처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부대 지휘관급이었기 때문에 막상 독일이 소련을 공격할 시점에는 전쟁 경험이 없는 하급 장교들이 대거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기 전부터 독일 내부에서 히틀러에 반대하는 비밀 운동을 펼쳤던 많은 이들이 스탈린에게 독일이 소련을 공격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첩보를 제공했지만, 스탈린은 이를 가짜 정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실제로 공격하자 충격을 받은 스탈린은 7월 3일이 되어서야 라디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련과의 전쟁이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빠른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는 히틀러의 실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독일 군부에서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최대한 빨리 공격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히틀러는 자원이 풍부한 우크라이나 지역 공격에 우선 집중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점령한 이후인 10월 2일이 되어서야 모스크바를 향한 본격적인 진군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곧 소련의 악몽 같은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1941년에는 10월 말이 되었을 때 이미 영하 22도가 기록되었을 정도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무려 영하 50도가 기록되자 빠른 승리를 염두에 두고 강추위에 제대로 된 대비가 되지 않았던 독일군은 모스크바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소련군의 역공을 당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소련을 빠른 시간 안에 무너뜨리겠다는 히틀러의 계획은 실패했음이 드러납니다. 날씨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빠른 승리가 좌절되자 이듬해 방대한 소련 영토에서 전방위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자원이 부족해진 독일군은 점차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추위로 인해 독일이 모스크바 공격을 포기할 때와 거의 동시기인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중립으로 남아있던 미국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12월 11일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가장 중요한 적은 일본이 아니라 독일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독일군의 위기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독일을 제압할 경우 일본은 자연스럽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루즈벨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과 미국 모두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진 히틀러는 1942년 8월 소련 남부의 주요 전략 지역이면서 이름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까지 지닌 스탈린그라드를 총공격하기로 결정하지만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양쪽 합쳐 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전투에서 독일은 최종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총력을 다한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독일군은 소련과의 전쟁에서 몇 차례 반격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밀리면서 패색이 짙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1944년 6월에는 연합군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노르망디 상륙이 이루어지면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지역이 해방되었고 서쪽과 동쪽 양쪽에서 싸우게 되면서 패배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결국 동쪽에서 소련군이 독일 영토 안까지 진군했고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에 서명하면서 유럽에서의 2차 세계대전은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소련은 초기에 부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독일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대로 날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날씨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만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초기 3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잃고 대부분의 주요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지만 스탈린은 독일 공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동쪽의 우랄 지역에서 산업시설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식적으로만 노동자들에게 70시간 노동을 강제하며 군대에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숙청되었던 이들이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던 굴라크에서도 군수품 생산이 이뤄졌는데 굴라크에서는 더 가혹한 노동 조건 아래서 사망률이 무려 25%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탈린은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전쟁 중에 세부적인 군사작전 상당 부분을 현장의 지휘관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직접 개입했던 히틀러의 경우와 대비되는데 스탈린은 이것이 전쟁 수행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소련군의 장교로 복무했던 한 역사학자가 2차 세계대전 시기를 역설적이게도 탈스탈린화의 시기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스탈린은 이렇게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를 토대로 군수품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현장에서는 장교들의 작전 지휘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한편 후방에서는 소련 시민들의 애국심에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병력을 재동원했습니다. 스탈린은 매우 영리하게도 일반 시민들을 동원하는 데에는 공산주의 이념보다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당시 국가였던 인터내셔널가와 같이 공산주의를 나타내는 상징들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고 전통적인 러시아 민족의 영웅들을 일상에서 여기저기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인민의 아편으로 공산주의 하에서 억압받던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규제 또한 상당 부분 완화해주는 대신 교회가 도덕적으로 정부를 지원하고 참전을 독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되었듯이 히틀러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군인들에게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고 지시했기 때문에 독일군은 소련 땅에서 집단적 학살을 비롯한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많은 소련 시민들이 독일에게 어떻게든 복수해야 한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때 당시 소련군에서 일반 사병으로 복무했던 이들을 상대로 행해졌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참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독일인에 대한 증오였었죠. 이는 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로 어떻게든 독일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싶었던 프랑스의 경우와 크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공산주의 체제의 엄격함을 잠시 저버리고 민족주의 감정과 조국애에 호소하여 독일로부터 효과적으로 소련을 지켜냈지만 그 결과 소련은 여태까지의 전쟁 중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4년간의 전쟁을 겪으며 무려 2,500만 명에서 4천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 후 2차 세계대전은 소련에서 다시 공산주의와 소비에트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강력한 신화로 재가공됩니다. 전쟁의 와중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잠시 제껴두고 민족과 가족에 호소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승리 자체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5월 24일의 만찬에서 스탈린이 국가라는 위대한 기계에서 작은 나사에 해당하는 수천만 명의 소박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위해 건배하자고 제의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대결하는 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